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고변론이 있었죠. 그런데 오후 무렵에 희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뉴스도 아닌 뉴스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뉴스야말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참수라고 찍힌 그런 슴찍한 말이 찍힌 모형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은 김병주가 지지자들과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찍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가 되자 김병주 측은 모형칼에 찍힌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승장군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떠나 별 4개를 이마에 붙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장소는 20일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를 한 모형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에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같은 형언하기조차 부적절한 극언에 동조를 해서 장외 다툼을 부추겨온 것이다. 한편 이재명은 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사형, 평생 감옥 등의 표현은 자제해달라. 8년 전이죠. 과거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풍이 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끌어내려서 박정희 유해 옆에 묻어버리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 분이 이제 그런 가혹한 표현을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눈앞에 권력이 어른거리니 말입니다. 자, 홍장원 메모, 가필은 박순원이 펼쳐다.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뉴스 매체들은 홍장원의 메모 필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김병주는 사실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1등 공신입니다. 그는 계엄 해제 직후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을 찾아가서 국정원 출신 박선원과 함께 곽종건을 사이에 두고 앉아 곽종건이 진술을 완벽하게 오염시켰습니다. 곽종건이 계엄 당시에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박선원과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친절하게 그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는 말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국정원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명단이 적힌 메모를 입수합니다. 만약 홍장원이 그 메모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곽종원의 증언과 홍장원의 메모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군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김병주와 박선원, 박범계 등에 의해 완벽하게 오염됐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0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새삼스럽게 이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준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그 논란은 사람들의 관심을 처음엔 별 끌지 않았는데 차츰차츰 빠져드는 어떤 말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 메모지를 누가 위작을 만든 것이냐? 그 자가 어쩌면 내란죄 주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메모지 버전은 4가지나 되는 데다가 메모를 작성한 사람과 장소 등에 관한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신빙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홍장원이 그 메모에 흘려쓴 가필이 민주당 박선원이 필체로 추정된다는 필체감정 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역공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내란 행위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홍장원의 메모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행위라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선포를 두고 대통령의 국가긴급군 행사를 두고 내란죄로 몰아가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식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의 한동훈까지 체포를 해서 구금할 것을 적어놓은 증거물이니 말입니다. 그러자 가필 당사자로 지목이 된 박선원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홍장훈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홍장훈의 메모에 대한 가필이 본인이 쓴 것인지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허영 교수도 이 필적 문제가 나오면 필적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죠. 윤상현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를 했습니다. 검찰도 가필이 박 의원의 필자와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돼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한편 이 감정 결과를 폭로를 한 미드워치 변희재는 18일 사설 문서 감정기관인 대진문서 감정원이란 곳에 홍장훈 메모의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 홍장훈 메모의 글씨가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가 됐던 홍장훈의 메모 가필 부분과 박선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를 감정인이 비교를 한 결과 두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미드워치는 해당 감정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김민전도 SNS에 홍장훈 메모 가필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홍장훈이 지렁이 메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지렁이 메모는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미 자신이 가필을 했다는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의 가필 필적과 다르면 거짓말이 될 통할 테니. 하긴 홍장훈은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왼손잡이여서 글씨를 그렇게 쓴다. 그러면서 결국 그 왼손잡이라는 것이 거짓말로 거의 판명이 났죠. 이번 필적 감정을 맡은 인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무려 35년간 근무를 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박선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홍장훈 메모 버전 4의 버전 4의 가필 부분과 박선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매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즉각 변론 제기를 하여 홍장훈, 박선원이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로 떠오른 박선원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홍장훈 메모에 있는 것은 제 글씨가 아니다. 홍장훈 체는 이어달리기 체인데 저것은 독자 기립형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쓰였다. 그러면서 박선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 메모에 글씨를 쓰려면 홍 전 차장을 만난 적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원인이 야당의 의회 독재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첫 발언자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이 4대 계획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석을 악용해서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서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직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동찬은 우리가 수없이 던진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누가 내란범이냐.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 뒤에 이제 등판을 한 차기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으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가 위기 상태가 초래한 것이므로 윤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에 의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들끼리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 근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 이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폐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 저는 개몽됐다. 제가 김계리 변호사의 활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참 똑똑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표현에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뭉클했습니다. 저는 개몽됐다. 참 솔직한 말이지 않습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앞서 정구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다. 국회가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박선원, 정청래 등의 이름과 전과를 줄줄 읽었습니다. 아마 앞에 앉아있었던 정청래가 섬찟했을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문제의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해 자체적인 종관행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소불위 선관위를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뿐이다. 한편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 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 증언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그는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 제77조 1항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정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 글쎄요. 대통령이 원래 쥐고 있던 물건이 흉기였습니까? 이 레토릭도 좀 골라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더군요.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입법 독재를 강조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말하자면 헌정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인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상계엄이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말했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죠.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왜 투입됐느냐.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이 투입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이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 그러니까 국회 병력 290명을 보낸 것이 국회를 점령한다거나 억압한다거나 국회의 어떤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다. 자,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재를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 거대 야당은 이런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항변처럼 들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을 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의 다름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절대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을 성토한 말이 이렇습니다.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영문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방사물자 수출 시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2차례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끝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치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마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자른 것을 포함해서 개헌 전국까지 구상을 밝힐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말이 이렇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 체계를 임기 중에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4년 중임제든 혹은 내각제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원 집정부제, 어떻든 개헌 전국을 이제 펼치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에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만 치중을 하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25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구호를 각각 외치는 집회가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대로 탄핵 무효 이렇게 쓰인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추운 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나은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참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 정의가 부정을 이기는 나라, 그런 나라로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면 탄핵 소추안 기각은 당연합니다. 아니, 저는 각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안 자체가 내란죄를 빼버리면 껍질밖에 남지 않으니 그건 당연히 각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헌을 문란시킨 쪽은 우리의 반대편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석이었습니다.